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위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장관외과 김유민입니다. 저희 위암센터는 안병원의 위암센터는 위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센터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위장관외과가 하고 있는 일은 위암 환자들에서 위암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인데요. 위암 수술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위암 수술이란 무엇인가? 위암 수술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그다음 위암 수술 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이 왜 필요한가요? 그럼 일단 위암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암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암인데요. 위는 어떤 장기이냐 하면 상복부의 명치 부분에 위치하는 소화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소화기관이라 하면 입부터 항문까지 긴 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진 않잖아요.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요. 이 소화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저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화관은 입부터 항문까지 긴 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입 다음에 식도 다음에 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상복부 명치에 존재하고 모양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도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음식을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먹잖아요. 계속 먹지 않아도 3번에 나누어서 먹었던 거를 이제 한 번에 많이 먹어서 저장했다가 조금 내려주면서 저희가 조금 흡수해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장만 하느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먹은 음식을 이렇게 부셔주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입으로 잘 씹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위에서 기계적으로 부셔서 잘게 나누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위산이라는 소화제, 위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분비가 돼서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암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이고요. 세계적으로 발생률은 5위, 사망률도 5위 정도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의 치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적 치료 말고도 약물로 하는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을 쏘이는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 면역요법, 생물학적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은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술적 치료. 왜냐하면 위암은 일단 진단받았을 때 떼어내면 좋아요. 잘라내거나 떼어내서 우리 몸에서 일단 기계적으로 제거를 하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치료는 일단 조기 위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위암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빨리 발견한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술로 이렇게 크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 이외에도 내시경으로 그 부분만 떼어내는 그것도 저희가 수술적 절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적 절제를 해서 치료를 하고요. 진행성 위암은 수술적 절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라고 하죠. 전신 항암 요법을 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기의 진행성 위암, 사기라 하면 위암 중에 가장 진행을 많이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이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암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보시면 위가 이렇게 생겼고요. 위 주변에 임파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고형암, 딱딱한 고형암, 흔히 위암도 고형암 중에 하나인데요. 고형암은
위에 생긴 위벽의 병변뿐만이 아니라 얘가 다른 장기로 전이를 될 때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나 혈관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병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임파선까지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1차적으로 병변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위벽을 이렇게 절단합니다. 두 번째는 전이병변의 제거이니까 주변의 임파선이나 혹시 주변에 장기에 침범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절제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소화관은 입부터 항문까지 긴 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프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관을 중간에 잘랐으면 얘가 물이 지나가려면 얘를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암 수술의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복구, 즉 소화관을 다시 재건하는, 연결하는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명치의 위가 있으니까 여기 갈비뼈 밑에 명치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길게 한 15cm에서 18cm 정도 되는 길게 피부를 절개하고 배를 열어서 우리가 개복수술이라고 해서 배를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위를 절제하고 임파선을 절제하고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했다면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것이 생겨서 배를 크게 개복하진 않고 구멍을 1cm, 5mm 이런 거를 뭐 5개, 작게는 2~3개 뚫고 이제 똑같이 배 안에는 똑같이 수술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 안에 위를 잘라내고 임파선을 잘라내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는 얼마나 절제해야 되나?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위암이 생겼으면 위를 얼마나 절제해야 되나? 부분 절제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절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위에 하부에 존재하면 하부를 절제하고 상부에 존재하면 상부를 절제하고 중간에 존재하면 중간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하부 한 3분의 2 정도 절제하거나 상부 3분의 2 정도 절제하거나 아니면 위 전체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위를 다 100% 절제하거나 이렇게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분 절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래쪽, 위에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점선에 보이는 것 같이 아랫부분, 그 다음에 위에 쪽에 존재하면 점선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부분을 절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병변이 위벽을 전체를 침범하고 있거나 상부에 있는데 좀 암이 많이 진행한 경우, 또 하부에 있어도 많이 암이 진행해서 식도 있는 쪽까지 막 침범하고 있는 경우는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면 식도 말단부터 12지장 시작하는 부분까지 전체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라냈으면 우리가 다시 음식을 먹으려면 다시 연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화관의 재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합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 절제로 인해 끊어진 소화관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고 위 절제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재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위를 잘라냈으면 다시 남아있는 위하고 12지장을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당겨지지 않아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소장을 붙이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우회수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라냈으면 다시 연결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다시 연결하는 과정은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위부, 위에 쪽 위에 일부분을 절제를 했을 때요. 예전에는 이걸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부에 위암이 있으면 그냥 위를 다 절제했는데요. 지금은 상부에 있는 경우, 조기 위암의 경우는 부분 절제가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도랑
소장이랑 먼저 연결하고 밑에 있는 남아있는 위랑 또 소장이랑 연결하고 또 밑에 소장이랑 연결하는 아주 복잡한 문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렉트하게 식도하고 남아있는 위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위하고 남아있는 위에 식도를 바로 연결하면요. 식도하고 위 사이에는 우리 괄약근이 있어서 위식도 역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 부분을 부분 절제를 하면 남아있는 위에서 식도로 역류가 너무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서. 음식물을 맨날 소처럼 이렇게 개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해서 개어 올리지 않게, 아니면 새롭게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괄약근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위 벽에다가 식도를 심어가지고 괄약근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다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다 전절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위도, 상부 위도 부분 절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전절제 한 다음에 이제 이나저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00%를 잘라야 되면 이제 식도에서 잘리고 12지장에서 잘리면 그 사이에는 연결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겨지지가 않아서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식도랑 연결하고 다시 12지장 쪽을 소장이랑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위암 수술이 잘 됐다는 암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려면 이 문합이 100%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합에 실패하는 경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의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개복 수술과 복강경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개복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명치부터 배꼽 위까지 이렇게 한 15에서 20cm 정도 가량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인데요. 복강경은 보통 5개 정도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고요. 이 배꼽 부분은 나중에 잘라낸 위를 빼내기 위해서 한 2, 3cm 정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똑같이 5개를 뚫을 수도 있고 좀 적게 2개나 3개를 뚫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개복 수술은 사람 손으로 하는 거고요. 복강경 수술은 저기 젓가락 같은 기구를 이용합니다. 젓가락은 집을 수는 있지만 꺾여지지는 않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멀리서 배 바깥에서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수술은 젓가락 같은 기계를 넣는데 얘의 끝이 이렇게 우리 손목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게인데 손목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하고 로봇하고 비교를 하면 손가락이나 손을 쓰는 거는 개복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강경은 이제 요렇게밖에 안 되고 로봇은 요렇게 되는 거에 이렇게 손을 요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얘네는 멀리서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개복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멍만 뚫고 짝대기를 배 안에 넣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옆에서 바로 직접 배를 열고 위를 수술하는 것이 개복 수술입니다. 그러면 복강경 수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젓가락 같은 수술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배 구멍을 뚫고 이제 카메라를 배 안에 넣고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상처 입장에서 보면 배는 공기 중에 배 안에 장기가 노출을 장시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수술 후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장점입니다. 상처도 적고 배 안에 장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도 않고 다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짝대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사가 피로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요즘은 기구가 많이 발전해서 좀 나아졌지만 초창기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했고요. 이런 복강경 수술 중에서도 기구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된 게 로봇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수술은 서서 하지 않고요.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계를 제가 움직이면 환자분 몸에 장착된 로봇 팔들이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는 앉아서 이제 특수한 그 환경의 모니터에 눈을 이렇게 딱 대고 보면 얘는 3D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보는 저의 양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굉장히 확대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교수님들이 드시면 앞에 게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이제 확대해서 보이니까 좋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손떨림이 있고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 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로봇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얘는 요거의 반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5분의 1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2배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제가 수술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얘가 포도예요. 포도에다 이제 나무젓가락을 끼고 얇게 포도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거를 다시 꼬매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맨눈에서는 어렵습니다. 얘는 미동도 없죠. 예, 포도도 안 움직이고 실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로봇 수술 그거 정밀한 거 맞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기계가 잘못하면은 나한테 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많은 수술이 이미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로봇을 도입해서 가장 많은 로봇 수술을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최신 수술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술 방법이라기보다 저희가 수술할 때 도움을 받는 건데요. 실시간 형광 유도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 전날에 위암의 병변 주변에 특수 형광 물질을 특수 카메라로 보면 형광색으로 보이는 특수 물질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위 벽을 절제하는 거 중요한데 위암이 위 주변에 2인파선으로 전이될 수 있으니까 2인파선을 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옆에 있는 저 왼쪽 끝에 있는 사진 보시면 저 노란 부분이 다 임파선이랑 지방이랑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어디가 임파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배운 대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맨눈으로 할 때는. 근데 그 옆에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형광색으로 선이 보이시죠? 이게 림프관하고 저 밑에 동글동글한 게 림프절입니다. 임파선. 그래서 저렇게 잘 보입니다. 특수한 카메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요것도 봤다가 요것도 봤다가 카메라의 모드를 변경하면서 깨끗하게 임파선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복강경으로 카메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최신 특수 형광 카메라들이 도입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임파선도 깨끗하게 떼고 위암도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제가 뭐 수술 전에 이 사람 여기 임파선 있네 이렇게 해서 뭐 그걸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술할 때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또 실시간 3D 영상 유도 수술이라고 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근데 위암 수술이나 암 수술을 할 때는 위 주변에 있는 혈관에 있는 임파선을 저희가 쫙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혈관을 유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C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T 많이 찍으실 수 있는데 CT 찍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 하얀 게 혈관이고 이제 까만 게 장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거 말고 진짜 이렇게 혈관처럼 제가 수술할 때 보는 혈관 같은 모양으로 저희가 3D로 재건을 한 다음에 수술 중에 계속 저거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여주면 제가 암 수술을 할 때 이 환자분의 혈관은 이렇게 주행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교수님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양은 어디서 분지가 되고 이런 거는 환자분마다 많이 비슷한데 이 모양은 다 달라요. 환자분들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혈관을 따라서 수술을 할 때는 이 혈관이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봇 수술하거나 복강경 수술할 때 사전에 촬영한 CT를 3D로 저희가 재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배 안에 카메라를 넣었을 때 환자분의 장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얘가 약간 만화 같은 모양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시지만 실제로 환자의 CT를 가지고 하는 거라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미리 연습해서 볼 수도 있고 수술할 때 도움을 받으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에 하는 복강경 수술할 때 수술방의 모습인데요. 일단 복강경도 저는 앉아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 앞에 쪽에 모니터가 있고 그 옆에 요 혈관을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막 조정하면서 환자분의 모양을, 혈관 모양을 잘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할 때도 이런 걸 도움을 받지만 이제 로봇 수술할 때는 같이 이렇게 띄어서 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채소 침습 수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광유도 수술이나 3D 영상 유도 수술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위암 수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안병원 위암센터 수술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보면 이렇게 암 수술 건수가 있고, 빨간색이 개복 수술, 노란색이 복강경 수술, 녹색이 로봇 수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옛날에 우리가 로봇이 도입됐을 때는 개복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개복 수술은 많이 줄었고요. 거의 한 5% 이내이고 한 45%는 복강경 수술, 45%는 로봇 수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최신 기술이면 로봇을 해야지 왜 복강경도 하고 로봇도 하냐. 네, 아시다시피 비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비용을 막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맞게 환자분이 필요한 경우 로봇으로 하고 꼭 로봇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복강경으로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센티지별로 보면은 이제 위암이 100%로 본다면 복강경 수술도 좀 늘어나고 로봇 수술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복 수술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수술적 치료, 복강경 로봇의 역할을 보자면 채소 침습 미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은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개복 수술을 해야지 깨끗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게 깨끗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보면 이제 이게 확대돼서 보기 때문에 훨씬 자그마한 혈관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 제가 막 손이 떨려도 얘가 로봇이 제 손을 잡아줘서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유도나 형광 유도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가 됐는데 복강경이 개복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확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위암 치료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이 개복 수술을 하는 거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복강경을 권하고, 특히 조기위암의 경우는 복강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해라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점점 로봇 수술의 장점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환자분이 원하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해도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그 수술 방법인데요. 수술 전에 이렇게 특수 약물 뿌려서 병변의 위치 확인하고요. 수술할 때 계속 이렇게 보면서, 로봇으로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 계속 띄워놓고, 이게 사이즈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수술할 때 방해가 되면 좀 꺼놨다가 수술할 때 필요하면 다시 켜서 보고 작게 해놨다가 크게 해놨다가 아까 형광 유도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저희가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 그럼 수술은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입원 기간은 수술하고 한 5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뭐 짧으면 12시간 정도도 금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물을 드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물 하루 이틀 정도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그 다음날 미음 드시고 미음 하루 드시고 괜찮으시면 그 다음날 죽 드셔보시고 저희 병원에선 죽 정도 드시면 퇴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 드시고 퇴원하는 일정으로 개복 수술은 좀 통증이 오래가서 5일에서 7일, 복강경 수술은 5일, 최근에는 더 짧아져서 3일에서 5일 정도의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서 1개월가량은 회복 기간을 좀 갖고 간단한 가사활동이나 직장생활을 1개월이 지나면 하실 수 있고요. 점진적인 기능이 회복이 됐는데 적어도 한 3개월은 돼야지 먹는 게 좀 편해집니다. 뭐 못 먹는 건 아니지만 한 3개월쯤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수술 전처럼 돌아오려면 한 1년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맨 처음에 잘 드세요, 잘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1년째 여쭤보면 이제 진짜 수술 전이랑 비슷하게 먹어요. 먹는 속도도 그렇고 먹는 양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 한 1년 지나면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다 떼어낸 다음에 조직 검사를 보내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그 수술한 다음에 나오는 조직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1기, 2기, 3기, 4기가 결정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술 전에 막 검사 여러 가지 하면 몇 기가 탁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거는 부정확한 거입니다. 이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기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전에 하는 조직 검사는 암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최종적으로 1기가 나오면 항암 치료 안 하고 정기적으로 잘 회복하시면 되고요. 수술했는데 2기나 3기가 나왔다. 그럼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항암 치료는 수술하고 4주에서 8주 이내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한 다음에 이제 뭘 보고 교수님들이 조금 예후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이제 걱정하시냐면요. 다른 장기를 수술했는데 다른 장기에도 좀 가 있다. 그러면은 좀 걱정을 하고요. 당연히 그거는 안 좋은 사인이고요. 암이 위벽을 침범을 했는데 위벽이 4개 층이면 안쪽부터 바깥쪽 층까지 다 침범했다. 아니면 다 침범해서 암이 뚫고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환자분의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즉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임파선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파선을 저희가 한 25개 정도, 많으면 뭐 40개, 뭐 아주 많으면 80개까지도 저희가 띄는데요. 그 띄어서 검사를 쭉 했을 때 이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은 병기일 때도. 그 다음에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은 위벽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깨끗하게 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여러 가지 덤핑 증후군, 뭐 역류성 식도염, 철결핍 빈혈, 비타민 B12 빈혈, 그 다음에 대사 골질환, 담석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합병증은 덤핑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를 잘라서 위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는 괄약근이 없어지면서 위하고 소장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거나 식도랑 소장이랑 다이렉트하게 연결돼서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직후 한 1년은 가장 많이 생기다가요. 1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떨어지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든지 발생은 할 수 있다. 뭐 1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발생할 수 있다. 위암 수술 환자 중에 25에서 50%에서 발생을 하고 5에서 10%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1 내지 2%의 아주 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기 덤핑 증후군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발생하고 오심, 구토, 골통, 설사,
이런 온갖 불편한 점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요, 맨 처음에 경험하면 응급실에 오십니다. 근데 얘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딱 응급실에 오시면 모든 게 정상입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환자분 증상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나타날 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어떻게 하냐. 식사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식사할 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암 수술 안 했는데 내가 밥 먹고 바로 화장실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일종의 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내가 과식하거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덤핑 증후군은요. 이 조기 덤핑 증후군이 왔는데 몸이 이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배 소장에서 느낌에 여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까지 음식이 왔어? 그러면은 많이 먹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인슐린을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시간 뒤에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고 빨리 먹어서 음식이 빨리 소장에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맨날 저 저혈당이 왔으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말씀하시는데 이건 빨리 많이 먹어서 생긴 증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 최종적으로 1기가 나왔으면 정기적으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나라에서 5년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주고요. 1년에 한 번 내시경 CT, 혈액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기나 3기의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CT나 내시경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이제 재발을 하면 그 다음부터 또 그거에 맞는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재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위 수술하고 2년 이내고요. 3년 이내까지 거의 다 많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5년까지는 나라에서 추적 관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